서진우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에요. 43, 매일 야근에 치이고 상사 눈치 보느라 한숨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죠.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집에 있어요. 정확히는 10살 된 아들 하윤 때문이에요. 와이프인 이수경은 39이고 결혼 11년 차예요. 현재는 외부에서 파견 나가는 문화센터 강사 일을 가끔 하고 있고요. 이 가족은 겉보기엔 조용하고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틀을 깨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돼요. 진우는 요즘 따라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하윤이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를 맞추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꾸만 머릿속이 멈칫거렸거든요. 어느 날 퇴근길에 마신 맥주 한 잔 때문이었는지 회사 동료 하나가 내뱉은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애가 너랑 진짜 하나도 안 닮았네. 와이프 쪽 닮았나 보다. 그 말은 농담이었고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종류의 말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진우는 그걸 그냥 넘기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아이의 이목구비부터 말투, 눈동자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는 왜 자꾸 자신과 겹쳐 보이지 않는 건지 마음속에 뭐가 박힌 것처럼 자꾸 불편해졌어요. 아이가 아빠 이거 봐요. 하고 조그만 로봇팔을 들고 달려왔을 때 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쩐지 그 미소는 이전과 달랐어요. 가슴 한켠에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고 그걸 애써 무시하려는 스스로가 더 낯설었거든요. 밤이 늦은 시간 집안은 조용했어요. 수경은 방에서 핸드크림을 바르고 있었고 하유는 이미 깊은 잠에 들었어요. 진우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몇 번이나 치우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결국 무언가에 이끌리듯 키보드에 손이 머물렀어요. 유전자 검사 방법. 검색 결과가 뜨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걸 왜 검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그건 쉽사리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날 밤 진우는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어요. 아이는 자고 있었고 그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는 하윤의 머리카락을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고 다시 베개 밑에 살포시 눕혀줬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숨결이 고르게 이어졌고 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진짜 내 아들 맞겠지?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그 질문은 방 안의 침묵 속으로 파묻혔고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문이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진우는 외근을 핑계로 병원에 들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쯤 나온다고 했고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아야 했어요. 그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그날은 아직 몰랐어요. 서진우는 그 일주일을 생각보다 평온하게 보냈다고 착각했어요.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하윤 숙제 봐주고 설거지까지 마쳤죠. 그가 가장 두려워한 건 이 평온함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이미 깨져버렸다는 걸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였죠. 결과가 도착한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택배 상자도 아니고 빠른 등기 봉투도 아닌 아주 평범한 회색 비닐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그는 퇴근길에 병원에서 봉투를 건네받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길을 꺾어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낙엽 하나가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진우는 봉투를 가만히 쥐고 있었어요. 마치 이걸 여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어요. A 사용지 몇 장이 차분하게 접혀 있었고 그 가운데엔 아주 단정한 글씨가 있었어요. 부하 자간 유전자 일치율 불일치.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함. 그 문장은 너무도 담백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무표정했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떨렸고 숨이 얕아졌어요. 그는 아주 조용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쁘게 지나가는 거리 속에서 혼자만 멈춰 있었던 거예요. 아!
짧게 내뱉은 숨 같은 한숨이 허공에 맴돌았어요. 그는 봉투를 다시 접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이후 진우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리고 걸음걸이마저 달라졌어요. 수경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윤은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며 매달렸고 진우는 그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이 서서히 비틀리는 느낌을 견뎌야 했어요. 그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폴더 이름은 기록. 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지만 진우는 무언가를 수집하기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계획의 단계였어요. 아내의 핸드폰 백업을 뜨는 방법을 검색했고 공용 태블릿을 아무렇지 않게 열어봤어요. 생일 때 찍은 가족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영상들 모두 그 안에 있었고 진우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사진 속의 미소는 가짜였던 걸까? 아니면 지금의 자신이 가짜가 된 걸까? 그는 그 경계에서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마저 증거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견뎠어요. 다음 날 아침 수경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고 잠시 후 말했어요. 오늘 외근 나갈 수도 있어요. 늦으면 먼저 자요. 수경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둘 사이의 대화는 짧고 감정은 식은 것처럼 보였지만 진우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물을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수집해야 할 때였고 진우는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야근, 똑같은 식탁 위 대화 없는 저녁.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이상했지. 작년 그 주 수경이 하윤이 데리고 시댁 간다고 했었나? 그는 몇 년치 사진과 메신저 기록을 뒤적이며 시간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공용 태블릿 안에는 가족의 기억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비워진 시간도 있었어요. 사진도 영상도 메모도 없는 몇 날 며칠. 그건 평소 수경의 성향과 달랐어요. 항상 사진을 찍고 기록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건 무언가를 숨겼다는 의미일 수 있었어요. 진우는 그 날들의 캘린더 기록을 확인했어요. 하윤 예방접종, 엄마 병원 동행, 운동 안감. 기억을 가장한 메모들 속에서 그는 패턴이 깨지는 지점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지점에 알 수 없는 이름 하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어요. 이정민. 그 이름은 진우에게 낯설었어요. 지인 목록에도 친구 목록에도 없었죠. 그런데 수경의 휴대폰 백업 로그를 통해 복원된 메시지 목록 안에 그 이름이 몇 차례 등장하고 있었어요. 거의 모두 삭제된 메시지였지만 하나의 사진 썸네일이 남아 있었어요. 사진 속 장소는 한옥마을의 골목이었고 수경으로 보이는 뒷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엔 남자의 팔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다고 느꼈어요. 그는 사진을 복사해서 폴더에 저장했고 시간을 표시하고 정리하고 하나의 사건처럼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고 기록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복수는 철저하게 기록에서 시작된다는 걸 진우는 알게 됐어요. 며칠 뒤 진우는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 근처 커피숍에 들렀어요. 노트북을 켜고 메신저 로그를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비밀번호는 이미 수경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으로 뚫어놨고요. 복구된 대화창은 대부분 공백이었지만 몇 줄 남아있는 대화 중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은 너 진짜 예뻤어. 사진 아직도 보고 있어. 진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커피가 식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속은 이미 헛헛했어요. 그는 다시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수경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늦게 들어가요. 야근 생겼어요. 수경의 답장은 짧았어요. 알겠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온 진우는 거실에 앉아 하윤이 자는 방 쪽을 바라봤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어요. 진우는 가만히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였지만 그 체온은 진우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나의 시간은 이 아이와 함께였는데 내가 만든 건 대체 뭐였던 걸까? 진우는 조용히 방을 나왔고 다시 폴더를 열어 그날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이제 그는 흔적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고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진우는 이정민이라는 이름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수경의 과거 직장 동료였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같은 팀에서 일했더라고요. SNS에선 흔적이 거의 없었지만 몇 장의 사진 속엔 그의 그림자가 있긴 했어요. 그림자는 늘 수경 옆에 있었고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요. 진우는 그 남자의 주소를 확인했고 그의 출퇴근 루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이 형사라도 된 듯 작은 노트에 이름, 시간, 경로를 빼곡히 적었어요. 그건 이미 분노가 아니었고 임무에 가까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경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일 많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일이 좀 꼬였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녀는 이상하다는 듯 진우를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경계처럼 느껴졌어요. 진우는 그날 밤 수경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어요. 새로 산 향수 하나, 바뀐 화장품 몇 개, 그 중에서도 남성용 스킨 샘플이 끼어 있었어요. 그건 이정민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며칠 뒤 하윤이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와 부딪혀 머리를 살짝 부딪혔다고 했고 진우는 업무를 중단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윤은 울고 있었고 수경은 먼저 와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진우는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모든 감정이 뒤엉켜버리는 걸 느꼈어요. 괜찮아요. 아빠 왔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마음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아빠라고 말해도 되나? 하지만 하윤은 그 말에 얼굴을 묻었고 진우는 어깨를 잡아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혼란과 죄책감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하윤을 안방에 눕혔어요. 수경은 아이의 얼굴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와줘서 고마워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아이를 바라봤고 진우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수경의 눈빛이 불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죄책감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들킬까 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었어요. 진우는 그날 밤 폴더에 새로운 파일을 저장했어요. 하윤 사고 마이너스 병원 CCTV 요청 예정. 그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기록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너무 모호해졌다. 그 문장 앞에서 진우는 한참 동안 노트북 화면을 바라만 봤어요. 그는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 복수의 대상 속에 자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건 진우네 집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세 사람이 식탁에 자연스럽게 모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고 반찬은 평소보다 정갈했어요. 수경은 말없이 아이 앞에 밥을 퍼줬고 하윤은 장난감 이야기를 꺼내며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었어요. 진우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아이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는 요즘 들어 하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엉켜버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그를 아빠라고 부르고 어떤 의심도 없이 그 품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그 말 한마디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아이는 자기 존재의 모든 것을 걸고 아빠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수경은 그런 진우의 시선을 느꼈는지 식사를 멈췄어요. 눈이 잠깐 마주쳤고 공기 속으로 미세한 떨림이 퍼졌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경도 입을 다물었어요. 하윤의 말소리만 그 틈을 메우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진우는 거실로 나왔고 수경은 조용히 뒤따라왔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요즘 혹시 나한테 무슨 말 하려는 거 있어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생각이 많을 뿐이에요. 수경은 한 발짝 다가왔고 어조가 조금 단단해졌어요. 당신 요즘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치잖아요. 진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쪽이 불편해서 그런 거라면 미안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주봤어요. 수경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질문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진우는 그 눈빛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껏 이 여자가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다는 걸 새삼 떠올렸어요. 그날 밤 진우는 컴퓨터에 앉아 있었어요. 폴더에 저장된 이정민의 사진과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고 구글 맵을 띄워 그의 집 주변을 확대했어요. 몇 번의 클릭 끝에 근처 카페의 이름과 위치를 찾았고 진우는 다음 주 수요일 그곳에서 이정민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어요. 대면은 아니었어요. 그저 그의 얼굴과 태도, 기색 모든 걸 직접 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사람을 마주하는 건 단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복수할 상대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며칠 뒤 수요일 오후 진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그 카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흐르고 있었고 한 남자가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어요. 사진 속의 그림자, 수경 옆에 있던 그 실루엣이 현실의 인물로 다가왔어요. 그 남자는 평범해 보였어요. 키도 크지 않았고 옷차림도 단정했고 무언가 특별할 것 없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고 한참이 지나서야 시선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진우는 알았어요. 이 사람을 직접 본 것만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요. 그는 자리를 정리했고 돌아서는 길에 수경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늦어요. 회식 있어요. 수경의 답장은 이번엔 없었어요. 진우는 요즘 자주 웃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하윤과는 주말마다 함께 공원을 걷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마음에서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무너질 준비가 끝난 사람이 짓는 웃음이었어요. 그는 마침내 수경의 오래된 메신저 백업 중 하나에서 핸드폰 녹음 파일 하나를 복구했어요. 파일은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엔 익숙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낯선 남자의 낮고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수경의 짧은 웃음소리. 그 음성은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진우에겐 복수의 속도를 결정짓는 기폭제가 되어줬어요. 그는 그 파일을 변조 없이 클라우드에 올려두고 익명 계정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경에게 아무 말 없이 그 링크를 보냈어요. 제목은 없었고 내용도 없었어요. 딱 링크 하나만이 있었어요. 수경은 그 메시지를 오후 5시쯤 받았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하윤의 저녁 간식을 준비하다가 그 알림을 보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표정이 굳었고 손에 쥔 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녀는 거실로 나와 진우를 찾았지만 진우는 보이지 않았고 현관에는 그의 신발도 사라져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벨소리만 울렸어요. 그녀는 거실 가운데에 선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창밖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집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진우는 그 시각 이정민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이정민을 알아보는데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를 나서는 그 남자를 따라 골목길 하나를 천천히 걸었어요. 정민은 담배를 피우러 나왔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민도 멈칫했어요. 그 짧은 순간 무언가 본능적인 불편함이 정민의 표정에 스쳤어요. 진우는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정민은 당황한 듯 인사도 없이 돌아섰어요. 그게 진우가 원한 전부였어요. 기억에 남는 위협, 말보다 더 강한 시선의 흔적. 그는 이제 다음 수순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돌아왔고 수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진우가 들어오는 순간 그 화면을 들어 보였어요. 이거 당신이 보낸 거예요? 진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 한 잔을 꺼냈어요. 그리고 수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건가요? 수경의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신 왜 이런 걸?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진우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단지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는 다시 방으로 걸어갔고 수경은 혼자 소파에 앉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 있었어요. 그날 밤 하윤이 자다가 잠결에 진우 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작은 몸이 아빠에게 기대면서 말했어요. 아빠, 무서운 꿈 꿨어요. 진우는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가 겪는 모든 두려움을 자신이 막아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집안에서 진짜 무서운 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걸요. 진우는 하윤을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창문 밖으로 흐린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오늘 하루는 비가 내릴지 말지 불확실했어요. 그는 그런 날씨가 지금의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심은 했지만 그 결말이 어떤 날씨로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수집해온 자료들을 하나의 폴더에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 로그, 음성, 메모,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수경의 외도 상대였던 이정민의 현재 주소와 직장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는 폴더를 압축하고 USB에 담았어요. 그 다음 서재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그 종이 한 장을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접 수경 앞에 꺼내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걸 꺼내기로 한 날이었어요. 수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있었어요. 진우가 다가가자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말했다고요. 그 파일, 나도 들었어요. 그리고 인정해요. 그때 일이었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소파 테이블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내려놨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고 입술은 조금씩 말라붙어 있었어요. 당신, 이걸 언제부터? 진우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는 종이 옆에 USB를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여기 들어있는 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당신이 만들어 온 이야기들의 반대쪽이에요. 수경은 말없이 USB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위로 작게 떨리는 그림자가 지나갔고 한참 후 그녀는 겨우 말을 뱉었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까지 미워할 줄은 몰랐어요.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웃음도 화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고요.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수경은 입을 막았어요. 숨을 내쉬는지 울음을 삼키는지 구분되지 않는 소리가 손끝에서 새어나왔어요.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나만 속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도 당신도 결국엔 다 같이 무너진 거라고요. 그녀는 그제야 그를 마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분노, 후회, 두려움, 애착, 애증. 그러나 진우는 그 어떤 감정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를 떠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수경은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윤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어요. 진우는 아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손을 문고리에 얹고 작게 중얼였어요. 너는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 목소리는 누구를 위한 말인지 모를 만큼 낮고 조용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젠 계절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얇아졌어요.
진우는 이전보다 한결 말수가 줄었고 직장에선 팀장 자리를 내려놓고 프로젝트 실무로 옮겼어요. 누가 보기엔 퇴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지금 그게 딱 맞는 옷처럼 느껴졌어요. 수경은 집을 나갔고 지금은 지방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유는 현재 진우의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등하교는 근처 학교로 전학해서 다니고 있었고 진우는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들러 아이를 봤어요. 그날도 진우는 버스를 타고 부모님 집 근처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스쳐 지나갔고 진우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긴 시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이제는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그 감정을 거절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유는 마당에서 뛰어놀다 진우를 보고 달려왔어요. 진우는 본능처럼 아이를 안았고 하유는 여전히 익숙한 듯 그의 목을 감았어요. 아빠, 놀이터 갈래요? 그 말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진우는 아주 잠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같이 가요. 둘은 걸어 나왔고 작은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유는 즐겁게 웃고 있었고 진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웃음을 내가 지켜봐온 시간도 결코 가짜는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시간은 결국 현실이었고 그 진심만큼은 누가 만들어낸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던 진우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어딘가 조금은 평온해 보였어요. 그는 혼잣말처럼 아주 조용히 중얼였어요.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내가 뭘 잃었고 뭘 안고 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하윤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그네에서 내려와 진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진우는 천천히 그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장면 속에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고 어떤 용서도 해석도 더는 의미 없었어요. 그저 남은 관계의 형태 안에서 서로를 조금은 덜 아프게 껴안아주는 일만 남았을 뿐이에요.